치유농업 서비스의 대상자 진단. 첫 번째, 치유농업 대상의 이해.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예방형 대상. 예방형 대상. 예방형 대상은 치유농업 대상의 일반적 이해의 내용으로 가름을 한다. 이에 예방형 대상의 특성은 인체 생리, 생애 주기별로 확인할 수 있는 성장 발달, 인간의 욕구 단계, 심리 사회적 발달, 정신 성적 발달, 인지 발달 등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예방형 대상은 치유 농업 대상의 일반적 이해의 내용으로 가름을 한다. 첫 번째, 인체 생리. 인체의 기본 구조. 인체의 기본 구조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로 조직된 인간의 신체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세포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로 인체는 약 75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100조. 세포 몇 개? 100조 개. 세포는 인체의 기본 조직을 이루며 세포가 모여있는 조직은 기능적 단위로 형성하여 기관의 구성물이 된다. 조직은 세포가 엮여서 형성된 구조물로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4가지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상피, 껍데기, 결합조직, 그 속에 채우는 거. 그 다음 근육조직, 그 세포 어떤 조직의 그 구성 말고 인체가 구성하기 위해서 근육이 있는 거, 그 다음 신경이 있는 거, 근육과 신경, 그리고 상피조직. 상피조직, 인간의 외관을 만들고 그 속에 결합조직이 들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인체 상피조직은 물질순환의 통로가 되는 소화관, 혈관의 내부 포면, 뭐 이런 식으로 내부 조직을 보호하고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작용물질을 분비하는 피, 껍데기. 결합조직은 조직이나 기관의 사이를 채우고 지지하며 다량의 세포 사이 물질을 포함하는 성긴 결합조직. 예를 들면 결합조직에는 혈액, 뼈, 지방조직, 연골, 인대 이런 것들이 조직이나 기관의 사이를 채우고 있는 거지. 혈액, 뼈, 지방조직, 연골, 인대 이런 것은 다 결합조직이라고 한다. 그 다음 근육조직은 수의근으로 가로무늬근인 골격근이 있고 불수의근이면서 민무늬근인 내장근육, 심장근육이 있다. 근육은 2개로 나눠지는데 골격근과 내장근육이나 심장근육 같은 근육. 그러니까 수의근이냐 불수의근이냐. 수의근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수의근인 골격근이 있고 근육죄는 불수의근이라 그래서 민무늬근, 예를 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 몸의 생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심장 근육이나 내장 근육이 있다. 그 다음 신경조직은 내 척수 말초신경의 조직이고 신호전달을 담당하는 신경세포, 뉴런과 신경세포를 지지하는 신경교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조직은 뇌나 척수나 말초신경 조직을 말하는 거고 신경세포 뉴런과 신경교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조직이 모이면 다시 기관이 되는데 기관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지.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된 구조를 우리는 기관이라고 한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된 구조를 형성한 구조물, 그것을 기관이라고 예를 들면 위장, 간, 폐, 심장, 비장, 뇌 이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것들이 또 다시 모여서
기능적 단위인 기관계를 형성한다. 기관계는 기능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구조물과 함께 가리키는 기관의 계통, 시스템을 말한다. 기관계는 기관의 시스템. 그러한 기관계는 외피계, 골격계, 건육계, 신경계, 림프 면역계, 호흡계, 순환계, 비뇨기계, 다른 말로 배설계라고도 하고 소화계, 내분비계, 생식계 이런 식으로 조직계를 기관계를 만든다. 운영된다. 여기에서 외피계라고 하면 피부, 손톱, 발톱, 머리카락, 골격계는 뼈와 관절, 연골, 인체를 지탱하는 거, 건육계는 몸을 움직이고 체온 유지를 하는 거, 건육계. 체온 유지를 누가 한다고? 건육계가. 그래서 건육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몸이 차기도 하고 몸이 따뜻하기도 하고. 자, 신경계는 신호를 만들어서 적절한 출력과 표현이나 운동을 하도록끔 신호를 만드는 거고, 림프 면역계는 인체를 순환하는 백혈구를 생성해 가지고 외부에 침입하는 병원균에 대항하고 내부의 변형 물질이나 노폐물을 제거한다. 림프 면역계. 그 다음 호흡계. 호흡계는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래서 혈액의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게 호흡계고, 순환계는 심혈관계라고도 하는데 심장과 혈관으로 구성되며 인체 전체에 영양물질과 신호물질,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것. 그리고 배설계 혹은 이 비뇨기계는 신장과 소변의 배출 경로 구조물로 구성이 되며 혈액 내 노폐물을 배출한다. 혈액 내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 소변으로. 소화계는 입에서 항문까지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 전체에 관여하는 기관계.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들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 호르몬은 어디서 관리해? 내분비계에서. 호르몬은 인체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균형 조정. 생식계는 남녀의 차이가 있으며 자녀를 가지게 하는 일에 관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 몸에는 뼈가 206개가 있고 80개는 몸통을 구성하고 있고 126개는 팔다리를 구성하고 있다. 뼈가 206개. 신경계는 중추신경, 말초신경이 있고 순환계는 체순환과 폐순환이 있다. 인체 기능의 통합. 인체는 입력장치, 처리장치, 출력장치가 있고 입력장치는 온몸의 감각기를 말한다. 촉각, 통각, 냉각, 온각, 압각, 몸의 자세, 위치 정보 이런 모든 감각. 그 다음 처리장치. 처리장치는 뇌를 말하고 우선권을 가진 정보의 홍수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를 뇌의 기능을 열심히 활동해가 처리를 하는 거지.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오랫동안 고장 없이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적 과부하는 또 질병이나 외상은 출력 신호를 잘 뇌에서 출력 신호는 잘 만들어냈는데 출력 장치가 고장나서 출력이 안 되거나 기대 수준 이하의 해상도를 가진 깨끗하지 못한 출력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질병이나 외상은 스트레스는 복잡한 입력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상태, 피로는 잦은 출력으로 출력이 지연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인체의 환경 적응,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
항상성은 인간을 비롯한 생물체가 수시로 다가오는 외부와 내부의 변화에 대응해서 외적 상태나 생리적 상태를 안정된 범위 내로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성질을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한다. 외부 혹은 내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적 상태나 생리적 상태를 안정된 범위 내에 유지하려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질을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한다. 예를 들면 항온 동물인 인간이 체온을 유지하는 거, 폐하를 유지하는 거, 혈액 내 당분, 전해질,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이런 것은 모두 다 항상성의 대표적 사례다. 항상성은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으로 유지가 된다. 항상성 뭘로 유지가 된다고? 신경계와 내분비계로. 뇌에서 항상성 조절의 중심은 시상하부, 탈라무스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성질로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으로 유지가 되고, 신경계와 내분비계, 그래서 뇌에서 항상성 조절 중심은 시상하부, 하이포탈라무스이고, 시상하부에서 신호는 자율신경과 호르몬 체계인 내분비계를 통해서 조절을 한다. 신경은 신체 조절에 있어서 통신망과 같이 직접 빠른 조절에 이용되고, 내분비계는 대사 조절과 같이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조절 작용을 한다. 신경은 직접적이고 빠른 조절에 이용하고, 내분비 조절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조절 작업에 활용을 한다. 즉 말하자면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적 외부 내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적 상태나 생리적 상태를 안정된 범위 내로 유지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하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질을 말한다. 성질. 그래서 예를 들면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폐하를 유지한다든지 당분인 혈액 내에 당분 유지한다든지 전해질 양을 유지하는 거, 이런 건 모두 다 항상성의 대표적인 사례다. 항상성을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지? 그것은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움직이는 건데, 뇌에서 항상성 조절 중심은 시상하부 하이포탈라무스이고, 신경은 직접적이고 빠른 조절에 의해 가지고 신경으로, 그리고 내분비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조절 작용을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다. 내외부 자극에 대한 적응, 투쟁과 도피 반응. 투쟁과 도피 반응. 내외부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뇌가 자극으로 인지하는 역치를 넘으면 뇌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신체로 보내게 되고, 뇌의 신호에 응답하여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투쟁과 도피, 파이트 앤 플라이트 반응이다. 파이트 앤 플라이트 반응, 투쟁과 도피 반응이다. 투쟁과 도피 반응이라는 것은 뇌가 자극으로 인지하는 역치를 넘으면 뇌는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 신체로. 그러면은 뇌의 신호에 응답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투쟁과 도피 반응인데, 파이트 앤 플라이트 반응인데, 인체는 항상성을 깨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경로로 반응을 해. 첫 번째 행동으로, 두 번째 자율신경으로, 세 번째 호르몬으로 반응을 해. 행동은 어떻게 반응해? 무조건 반사처럼 몸을 피하게 되는 행동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적정 수준의 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는데, 행동 반응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자율신경에 의한 반응이지. 자율신경 반응은 급성 투쟁과 도피 반응을 주도한다. 즉 말하자면 자율신경 반응은 스트레스가 팍 와.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은 교감신경이 강한 자격을 받게 되면 막 활동을 해.
어떤 활동을 해? 심장 박동 늘리고 호흡수 늘리고 그리고 공기 교환도 늘리고 근육으로 보내는 혈류를 늘리고 피부와 내장기관으로 보내는 혈류는 줄어. 왜? 근육으로 많이 보내니까. 피는 한정이 있는데 근육으로 막 보내가 몸 막 강하게 움직이게 하다 보니까 피부나 내장기관으로는 많이 못 가는 거지. 동공은 확장해.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목표물을 응시하게 하는 거지. 순간적으로라도. 그리고 상황 파악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돕고 관략근을 확 수축해. 그래서 소변과 대변의 배출을 억제해. 그러니까 땀이 바짝바짝 나면서 어떻게 체온의 상승을 완화한다. 피부와 내장기관으로 보내는 혈류는 감소하니까 피부로 보내는 혈류는 감소하는데 땀은 배출이 된다. 대소변으로 못 나가고 땀으로 나가는 거야. 체온의 상승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생리적 반응의 모든 과정은 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하는 투쟁과 도피 과정에 대비하는 거다. 교감신경 활성화에 의한 생리적 반응, 그것이 뭐다? 투쟁과 도피 과정이다. 투쟁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 도피하는 과정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활성화되나? 호흡과 심박수를 줄여. 그러면서 안정을 취하고 소화샘에서는 소화효소를 분비를 촉진해서 침 분비는 늘어나고 소화효소도 늘어나니까 밥 먹으면 소화가 되는 거지. 우리 너무 긴장하면 밥 먹어도 소화 못한다고 그러잖아. 체하잖아. 그런 것처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호흡과 심박수를 줄이고 소화효소 분비는 촉진돼가지고 침 분비도 늘어나고 소화 기능도 올라가고 동공은 확대돼 있던 것 축소가 되면서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안정적으로 보게 하고 관략근은 이완이 돼서 어떻게 한다? 배에 힘을 쭉 빠지면서 배설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큰 스트레스에 대해서 짧은 대응이 끝내고 뭐한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안정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치유하는 거다. 치유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야. 파이트 앤 플라이트, 파이트, 싸우는 거는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거고 이거는 자율신경을 통한 반응이지. 이 반응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면 샘축에 의해서 샘축이 뭐야? 신장 위에 붙어있는 호르몬 분비샘에서 부신의 신장 쪽에 전해지는 샘축이 있는데 뇌의 시상 하부에서 뇌의 탈라무스, 하이포탈라무스에서 시작해서 뇌 하수체를 경유해서 부신 피질로 이어지는 스트레스 반응 유도 신호축, 그것을 HPA 축이라고 하는데 하이포탈라믹 피추이터리 아드레날 엑시스와 함께 스트레스 신호가 뇌에서 신체로 내려오는 주요 경로에 해당한다. 그래서 스트레스 신호가 HPA 축을 통해서 뇌에서 신체로 막 내려오면 몸은 어떻게 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혈중 포도당 양을 팍 늘려. 그리고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부정적 영향은 주로 HPA 축의 활성화에 의해가 삶의 질저와 면역 억제로 나타난다. HPA 축에 의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하면 최종 분비물은 코티졸이야. 코티졸이 막 생기거든. 스트레스 팍 받았다. HPA 축을 통해서 신체가 움직이도록 했잖아. 혈중포도당 양 막 늘리고 막.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로 활성화된 HPA 축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된 코티졸은 혈중포도당 수준을 높이고 신장에서 물과 나트륨 배출을 막아서 수분의 소실을 막고 혈액양을 증가시키고 심박출량을 늘리고 에너지 순환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해서 일단 면역에 견디게 해. 면역 반응 억제. 그런데 어떻게 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항염증 작용으로 생명 연장 기능을 열심히 작동하려고 하지만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 면역 억제 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코티졸의 면역 억제 기능으로 인해서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면역 균형이 떨어진다. 그래서 인간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건강. 건강은 헬스. 건강의 정의는 몸과 마음의 질병이 없는 상태다. WHO에서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다.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웰빙이라는 말은 행복, 삶의 만족, 질병이 없는 상태를 다 포괄하는 단어이고 행복하고 삶이 만족스럽고 질병이 없는 걸 웰빙이라고 하고 웰다잉은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한다. 즉, 웰빙과 웰다잉은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다. 웰빙으로 살고 웰다잉 해야지. 행복하고 삶에 만족하고 질병 없이 살다가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질병은 디지즈, 질병은 인체 기능이 비정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질병이라고 하는데 질병은 세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다. 고든의 질병 발생 요인, 삼각형, 역삼각형 모형, 삼각형 역학적 모형, 혹은 클라크의 질병 발생의 삼원론 모두 똑같은 이야기인데 병인, 에이전트, 숙주, 호스트, 인체, 그리고 환경, environment 이 세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발생한다는 거다.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숙주가 우세하거나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건강이 정진된다. 반면에 이 중에서 에이전트, 병인이 우세하거나 환경이 병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질병이 발생한다는 거지. 질병은 선천적 질병과 후천적 질환으로 나눌 수 있고 환자가 직접 경험하는 주관적 상태를 우리는 증상이라고 하고 의사의 진찰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찰되는 객관적 상태를 징후라고 하고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나 징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증후 구분이라고 한다. 신드롬. 증상의 종류는 체온 변화, 통증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질병의 자연사 과정 5단계. 첫 번째 비병원성기, 두 번째 조기 병원성기, 세 번째 불현성 감염기, 잠복기, 네 번째 발현성 질환기, 다섯 번째 회복기, 재활 이런 단계가 있다고 나눈다. 만약에 비병원성기에는 영양섭취, 운동 열심히 건강정진하면 되겠지. 조기 병원성기에는 예방접종을 해야지. 이렇게 영양섭취, 운동, 건강정진 예방접종하는 걸 1차적 예방이라고 한다. 병원성 이전기. 세 번째 불현성 감염기, 잠복기와 발현성 질환기, 회복기는 우리는 병원성기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미 에이전트가 힘을 얻었어. 에이전트가 우세해졌어. 그래서 잠복기의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하면 좋은데 그게 2차적 예방이고 3차적 예방은 발현성 질환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회복기 다섯 번째 후유증 최소화하고 사회복귀 훈련하고 이러는 걸 3차적 예방이라고 한다. 그래서 2차적 예방, 조기 발견하고 이거는 벌써 병원성이 득세를 했기 때문에 질환이 걸렸으니까 잠복기 병원성기라고 한다.
치유, 생리. 치유라는 게 과연 뭐냐? 치료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한다면 치유는 몸과 마음이 처한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복력 정진 과정이다. 치유는 회복력 정진 과정을 말한다. 치유는 회복력 정진 과정이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복원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치유 과정이다. 치유를 다르게 말하면 자기 회복력을 복원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치유의 과정은 질병에서 완치될 때까지가 아니라 자기 주도의 회복력을 복원할 때까지이다. 치유는 다른 말로 뭐라고? 회복력 정진 과정. 치유의 과정은 자기 주도의 회복력을 복원할 때까지. 치유의 생리는 뭐냐? 치유의 생리는 스트레칭이나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신선한 공기 노출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 안에 누적된 부정적인 정서인 분노, 우울, 불안 이러한 부정적 전설을 자연의 소리와 빛, 자연과 어울림 등 자연에 순응하며 긍정의 정서로 바꾼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신체로 오는 새로운 자극에 집중함으로써 생체 리듬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러면 생체 리듬을 회복하면 가장 중요한 수면의 주기가 분명해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된다. 그것이 치유의 생리이다. 치유의 생리는 스트레칭이나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신선한 공기 노출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몸 안에 누적된 부정적인 정서, 분노,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을 자연의 소리와 빛, 자연과 어울림, 자연에 순응하는 긍정의 정서로 바꾸면서 자연으로부터 신체로 오는 새로운 자극에 집중하게 하면 생체 리듬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체 리듬이 회복되면 가장 중요한 수면의 주기가 분명해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된다. 치유의 대상자는 몸과 마음 모두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 몸과 마음 모두 회복력이 약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그러니까 치유적인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곤란함을 유발한 최초의 원인과 관계없이 치유 대상자가 가장 잘 수용할 방법으로 치유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적인 활동, 정서적인 방법 등 치유 대상에 따른 차별적인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 대상자의 수용 가능성에 중점을 둔 치유가 효과적이다. 치유 대상에 따른 차별적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 대상자의 수용 가능성에 중점을 둔 치유가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인간 성장 발달을 이해해 봅시다. 대상자 이해를 위해서. 자, 생애 주기, 성장과 노화,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데 단계별로 구분하는 발달 심리학의 근간을 두고 있는데 태아기, 신생아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봅시다. 첫 번째 신생아기, 태아기는 우리 대상이 아니니까 일단 빼고 신생아기는 태어나서 약 1개월간의 기간, 영유아기는
신생아기를 지나서 영아기, 출생 이후부터 한 살까지를 영아기라고 하고, 유아기는 보통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를 유아기라고 한다. 또 유아기를 프로이드는 학문기라고 했고, 에릭슨은 유아기, 피아제는 전조작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유아기는 2살에서 4살까지를 유아기, 또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학령정기라 그래서 4살에서 6살까지를 학령정기라고 한다. 영아기 1살 때까지는 뇌가 성숙하게 되고 유아기에도 굉장히 빠른 성장을 특징으로 한다. 유아기에 아동기까지도 뇌와 신경계가 성숙하게 되며 인지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유아기에 여기서 말한 유아기란 학령 전기를 포함했는 시기를 말하는데, 영아기는 다양한 감각, 특히 촉각을 통해서 다양한 정서로 분화돼 가는 때고, 1살 때까지,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면 2살에서 4살 때까지 유아기는 훈육에 의해서 사회화의 기초가 되는, 형성되는 시기다. 애착 물건이 발전하는 것은 영아기 1살 때까지, 보통 7달에서 2살 때까지 어태치먼트, 애착이 형성되고 애착 물건이 형성되는데, 유아기 2살에서 4살까지는 훈육에 의해서 사회화의 기초가 형성된다. 엄마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는 거지. 옹알이도 하고 정서 표현도 해요. 언어 능력. 비도덕적인 행동을 억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학령 전기에 가면 도덕성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 거지, 성인지도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 아동기. 아동기는 7살에서 12살,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까지. 이때는 성장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동기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과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술의 학습을 하게 되는 시기. 그리고 이때는 자기 존중감, 셀프 이스템, 그리고 도덕성이 발달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13살에서 19살 때까지 우리가 청소년기를 다른 말로 생식기라고 하는데, 생식 능력을 갖추는 시기라는 거지, 청소년기가. 운동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지적인 능력도 급상승을 하게 되고, 뇌성숙이 완결되는 시기, 청소년기. 이미 대학교 가기 전에 뇌성숙이 완결된다. 그리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가지는, 그래서 실행 기능이 성숙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이미 내가 해야지 말아야지를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고 추상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서 신체적으로는 성인처럼 보이나 아직 뇌의 예민도는 성인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담배나 술 같은 약물에 대한 취약성이 높으니까 성인하고는 다른 시기인 거지. 뇌의 예민도가 성인과 달라요. 그래서 담배나 술 같은 약물에 대한 취약성이 약하다. 취약성이 있어서 성인하고는 다른 시기다. 형식적 조작기이고 추상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인 것까진 좋은데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존해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청소년기를 우리는 생식기라고도 하고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 형식적 조작기, 그리고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해. 자기중심적, 자기 몰두하는 시기. 아동기의 자기중심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그때는 셀프 이스템,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 도덕성 이런 걸 배우는데 지금 청소년기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자기 몰두하는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몰두를 하게 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돼요. 아동기에는 자기 존중감을 배우는 건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런 게 있는데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돼. 나는 어떤 사람이다를 형성하게 되는 거지. 자, 성인기. 성인기는 두 개로 나누면 청년기와 장년기로 나눠지는데 청년기는 19세에서 39세까지, 장년기는 40세에서 65세까지. 청년기에는 39세까지는 친밀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성적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배우자 선택하고 결혼을 하는 시기가 청년기. 장년기는 갱년기를 극복하고 65세까지니까 갱년기를 극복하고 여가활동을 이루어지는 시기. 즉 성인기는 노년기 전까지를 말하고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생활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다. 사회적 역할을 지향하고 이 성인기에는 19세부터 65세까지 사회적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을 원해.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돌아보고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로 환원하거나 가치 창출의 생산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 다음 노년기. 노년기는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인데 보통 초기 노년기는 65세에서 75세, 중기 노년기는 75세에서 85세, 후기 노년기는 85세 이상을 말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년기는 65세 이후인데 이 시기는 지위 및 역할이 상실되는 시기, 은퇴하는 시기, 조부모 역할,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는 시기이다.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정의를 신체 조직이 불완전한 사람, 왜 환경 변화에 알맞게 대응할 신체 조직이 불완전해, 많이 아파, 자아 통합감의 능력이 감퇴돼, 그리고 신체 조직 기능이 쇠퇴해, 생활 적응력이 감퇴해. 그런 사람을 노인이라고 한다. 노인은 신체 조직이 불완전하고 신체 조직이 지금 불완전하지, 조금만 거 해도 아프고 그런 거, 신체 조직이 불완전하고 자아 통합감의 느낌이 감퇴하고, 아직은 자아 통합감이 감퇴할 정도는 아닌데 신체 조직 기능이 쇠퇴가 일어나고, 그렇지, 신체 조직 기능이 쇠퇴해서 눈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아직 65세 안 됐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생활 적응력이 감퇴되어 가는 사람, 그렇지, 공부를 오래 하기도 어렵고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아무튼 생활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인이다. 신체 조직이 불완전하고 신체 조직 기능이 쇠퇴하고 자아 통합감의 능력이 감소하고 생활 적응력이 감소한다. 자, 프로이드의 정신성적 발달. 정신성적 발달을 다른 말로 정신분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프로이드는 1856년부터 살았는데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꿈의 해석의 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인간 행동과 성격 형성의 무의식적 동기와 생물학적 욕구 및 충동, 생후 5년간의 생활 경험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태어나서 5년 동안의 생활 경험이 이 성격의 정신에 너무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성격은 본능과 자아와 초자아, 이드는 원초아라고 하고 본능, 자아, 이고, 수프 이고, 초자아로 분류가 된다. 전의식 큰 빙산에 비유해 볼 때 빙산이 위로 올라와 있는 건 의식이고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는 무의식인데 전의식이라는 거는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에 위치한 상태로 인간이 주의를 기울여서 자각하려고 노력하면 의식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전의식이라고 한다. 프로이드의 성격을 지형학적 빙산 모형으로 설명할 때 의식세계는 물 바뀌고 이거는 한 10%밖에 안 된다. 빙산은 무의식인데 이것은 자아와 초자아, 이고, 슈프이고, 이드가 거치면서 다 같이 들어가 있다. 초자아에 의한 규칙, 본능에 의한 원초아에 의한 쾌락, 그리고 자아가 발달, 그 안에 다 같이 들어가 있다. 물결이 파도 치는 물결에 의해서 나타났다 잠겼다 하는 게 전의식이다.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집중되는 신체 부위, 그것은 이 심리 성적 발달이 어떻게 된다고? 리비도에 의해서. 그게 뭔데?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를 말하는데 이 성적 에너지,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신체 부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로 발달해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 프로이드는. 그래서 심리 성적 발달 단계 혹은 정신분석 단계라고도 한다. 리비도가 어디에 있느냐? 리비도가 구강기에 있다. 그러면 구강기, 오럴 스테이지, 출생하고 1살 때까지. 과도하게 충족이 되면 구강 욕구가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되고 구강 만족이 좌절되면 어떻게 되나? 지나친 구강 흡입적인 행동을 한다. 과식, 흡연, 엄주 이런 걸 하는 거야. 과식하는 사람들은 구강기를 이렇게 못 충족하는. 그리고 구강 흡입적인 행동을 하든가 구강 만족이 좌절되면 구강 공격적인 행동, 욕설, 험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불신, 거부,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두려움, 무력감 이런 것들이 구강기에 형성이 된다. 느끼게 된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구강기에 어떻게 뭐든지 입으로 쭉쭉 빠는 그 시기에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너무 과도하게 충족되면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그 구강 만족을 못하고 좌절하게 되면 과식, 흡연, 음주, 욕설, 험담 이런 구강 흡입적, 구강 공격적 그리고 깊이 있는 관계를 못 맺는 불신이 생기게 된다. 그 다음 항문기, 에이널 스테이지, 항문기는 1세에서 3세까지 리비도가 항문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지. 배설의 쾌감을 경험하는 시기, 안도와 쾌감을 경험하는 시기. 유아가 적절한 욕구 만족을 하게 되면 자기 주장적이고 협동적인 성격을 갖추는데 이때 지나치게 엄격해가지고 배변 훈련을 강하게 하면 항문기에 고착하게 된다. 그래서 강박적인 항문기 성격으로 나타나고 청결이나 질서에 강박적인 욕구를 갖게 되고 폭발적인 항문기 성격으로 인해서 지저분하고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된다. 지저분하고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 왜 돼? 근육 이완, 쾌감에 고착을 해서 그래. 지저분하고 낭비벽 있는 사람,
강박적인 학문기 성격이 나타나서 청결이나 이런 게 강박적인 거, 질서나 청결의 강박적인 거는 학문기를 과도하게 엄격하게 지낸 사람. 그 다음 남근기, 리비도가 학문에서 성기로 옮겨갔어. 그래서 남근기는 펠릭 스테이지, 남근에 멈췄어. 3세에서 6세까지. 좀 전에 일반적인 그걸로 보면은 이거는 학령전기인데, 그지? 학령전기. 남근기. 이때는 리비도가 어디에 있어? 성기에 있어. 그래서 남아가 경험하는 갈등,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근기에 아버지를 경쟁자로 느끼고 거세 불안에 느껴. 그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고 여아인 경우에는 남성의 성기에 관심을 갖고 여아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갖게 돼. 이러한 컴플렉스는 억압, 리프레션,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면 건강한 성개념과 역할을 습득을 하고 건강한 이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지나치게 복종적인 사람, 지나치게 경쟁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이거는 억압과 동일시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랬는데 부모의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하게 되고 초기적 형태의 초자아가 발달하게 된다. 초자아, 슈퍼이고가 발달하게 된다. 잠복기. 잠복기는 레이턴트 스테이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아동은 이제 비교적 평온한 시기를 갖게 되는 거지. 6세부터 사춘기 때까지. 부모와의 동일시가 강력해지고 자아가 성숙하고 슈프이고 초자아가 확립되는 시기다. 펠릭 스테이지 남근기에는 초자아가 초기적 형태로 발달을 하는 거고 잠복기 사춘기 이전까지 초자아가 확립되는 시기다. 동성 친구와의 강한 유대, 사회적 유대를 확립하게 되는데 집중해. 그래서 사춘기 전까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동성인 친구들끼리 사회적 유대가 굉장히 강하게 확립이 된다. 근데 이 시기를 좌절하게 되면, 이 시기를 옳게 못 지나게 되면 열등감이 형성이 된다.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열등감이 느껴지는 것은 6세부터 사춘기까지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사회성이 강해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열등감이 형성되고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것은 사춘기 이전까지다. 초자아가 확립이 되는 시기에 실패를 해서. 생식기, 제니탈 스테이지. 제니탈 스테이지의 생식기에는 리비도가 이성에게 집중이 되는 거지. 생식기가 펠릭 스테이지하고 달라. 남근의 성기에 집중된 거는 남근기이고 생식기는 제니탈, 펠릭이 아니라 제니탈에 집중되는 시기 생식기. 그거는 리비도가 누구에게 어디에 이성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이거는 사춘기 이후에 성인이니까 사춘기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프로이드가 볼 때는 동일하다. 생식기에는 계속 이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부모로부터 그 다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는 생식기 시절이다. 프로이드는 말했지. 프로이드의 심리적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기제는 초자아의 압력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는 거다.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불안감을 제거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기제가 디펜스 메커니즘. 억제, suppression, suppression. 억제는 의식적 행동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억제는 방어 기제 중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거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거. 두 번째, 억압, repression. 억압, 1차적 방어 기제로 의식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 욕망, 충동 이런 것들을 그로 인한 불안을 무의식 속에 머물러도록 눌러놓는 거. 예를 들면 죄책감이나 수치심,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억압의 대상이 된다. 확 눌러놓는 거. 무의식 속에 머물러도록. 그것이 억압, repression. 세 번째, 반동 형성, reaction formation. 미운 눈떡 하나 더 준다고 반대로 표현하는 거. 반대로 표현하면서 의식화를 막는 거. 강박 관련 장애의 주요 방어 기제이다. 반동 형성. 감정, 태도, 행동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의식화를 막는 거. 강박증 관련 장애의 주요 방어 기제이다. 퇴행, 리그레션. 과거 시기로 돌아가서 그때의 행동을 보이는 거. 동생을 본 아동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응석을 부리는 거. 이런 게 퇴행이고. 그 다음 투사, 프로젝션.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무의식적 본능이나 불안, 실패 등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거나 다른 사람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투사. 예를 들면 자기가 화가 나 있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이 투사이지. 심리검사 중에서 투사적 검사 방법이 있는데 이건 프로젝션 개념 프로이드에서 갖고 온 거거든. 그래서 투사적 검사는 검사 자극 내용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막연한 자극을 통해서 수검자가 자신의 내면적인 욕구나 성향을 외부에 자연스럽게 투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런 검사 방법이지. 대표적인 투사적 검사 방법으로는 로샤 검사, TAT, CAT, DAP, HTP, BGT, 밴드 게스탈트 테스트, SCT, 문장 완성 검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지. 자, 그리고 성화는 sublimation, 성화.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로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충동이나 행위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건설적인 활동으로 대체하는 무의식적인 과정이다. 예를 들면 우울한 감정을 예술 작품으로 성화하는 것, 공격적인 충동을 정육점이나 외과 의사라는 직업 선택으로 성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화. 그 다음 합리화, rationalization, 합리화. 이거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지. 여우의 심포도하고 같은 거. 자신의 행동을 극대화시켜서 정당화시키기 위한 거지. 여우의 심포도, 오히려 여우가 저 포도는 너무 쉬어서 못 먹어 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지. 자신의 행동을. 그 다음 부정, denial.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거.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거. 그 다음 보상, compensation. 자신의 결함으로 생긴 열등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한 특성을 강조하는 거. 예를 들면 보상,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거. 보상, compensation. 그 다음 동일시, identification. 자신의 성격 일부로 만드는 거. 다른 자아와 초자아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어린 시절에 특히 제일 많이 쓰이는 시기는 프로이드의 남근기 펠릭 스테이지 3세에서 6세 정도의 리비도가 성기에 머물렀을 당시에 리프레션, 억압이나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이 성개념과 역할을 습득하려고 하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동일시 방법을 쓰지. 그래서 자아와 초자아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이 남근기에는 초기적 형태의 초자아가 발달되는 시기니까 성격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전을 갖는다. 그 다음 치환, 리플레이스먼트, 디스플레이스먼트, 리플레이스먼트 이런 거는 다른 대상에게 감정을 발산하는 거. 예를 들면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서 화풀이 하는 거. 그 외에도 내면화, 의식화, 무효화, 전환, 거식정, 전환, 해리, 디소시에이션, 의식 분리, 목류병 이런 것들이 있다. 에릭 에릭슨은 1994년도에 사망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이 사람은 독일 출생인데 미국인 심리학자. 인간의 사회성 발달을 제시했어요.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이론에 기초하면서도 성격에서 이드보다는 이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했지, 이 사람은. 그래서 자아 심리학의 창시자다. 어린이가 사는 환경은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이고 자기인식과 자아 정체성의 원천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체성 문제를 연구를 많이 했고 개인의 일생을 8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발달 단계별로 긍정과 부정이 대립되는 형태로 제시를 했어요. 1단계는 영아기 0세에서 1.5세 혹은 2세까지는 신뢰감 대 불신감, 베이직 트러스트가 결정되는 때다. 신뢰감 대 불신감. 세상을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영향자는 어머니의 역할, 주 양육자와의 관계다. 두 번째 단계 1.5세에서 3세까지 자율성 대 수치심 혹은 의심, 자율성 대 수치심이나 의심. 자신의 욕구, 대소변 욕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율감을 발달시키는 시기. 감독과 제재가 지나치거나 과잉보호, 통제 상황이 될 때 수치심과 자기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특히 배변 훈련은 확신감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때 칭찬을 받는다면 확신에 차고 독립적인 인간이 되고 자율성이 높은. 이때 너무 과도하게 비판받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자율성이 줄어들고 부끄러움이 많아져서 수치심, 의심을 갖게 된다. 세 번째 단계 4 내지 6세, 3에서 6세 주도성 대 죄책감, 주도성 혹은 자발성, 이니시에이티브, 길트. 이니시에이티브를 갖느냐, 주도성을 갖느냐, 자발성을 갖느냐, 죄책감에 빠지느냐. 그것은 동성 부모에 대한 경쟁심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자 놀이를 통해서 주도성과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성 부모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 당시에 콜버그의 도덕성이 발달하게 되고 슈퍼 이고가 스타트가 되는 시점이잖아. 이때는 보존 개념은 없어요. 놀이를 통해서 혹은 동성 부모에 대해서 경쟁심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도성, 자발성을 갖느냐 아니면 죄책감에 빠지느냐. 네 번째 단계는 6세에서 12세 학령기 때 근면성 대 열등감, 인더스트리 임페리어리티, 근면성.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학령기에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잘 극복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근면성을 높이는데 이때 잘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은 5번째 단계는 청소년기 13세에서 19세까지. 이때는 아이덴티티, 정체감을 갖게 되거나 이걸 실패하면 정체감 혼미, 롤 컨퓨전을 갖게 된다. 이 청소년기에는 학습 능력, 6세에서 12세는 학령기인데 청소년기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는 때라서 또 또래와 어울리기,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할 계획인가에 대한 책임감과 독립심을 갖게 되는 시기. 그래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 아이덴티티, 청소년기. 근데 이때 실패하면 역할 혼돈, 롤 컴프렉션, 정체감 혼미를 겪게 된다. 6번째 단기 청년기,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기에는 인티머시, 친밀감 대 고립감. 친밀감을 주도적으로 어떤 대인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고 친밀한 사랑을 하게 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것을 다 놓치면 고립감을 초래하게 된다. 아이솔레이션, 인티머시, 아이솔레이션. 대인관계, 결혼, 사랑, 청년기. 7단계 성인기 40세에서 65세까지는 생산성, 제너레이티비티, 생산성. 만약에 생산성을 열심히 높여야 되는데 40세에서 65세까지 이때 실패하면 침체성, 스태그네이션, 침체성. 고립감이 아니고 침체성. 고립감은 친밀감의 반대 개념. 생산성 반대는 침체되는 것, 스태그네이션. 다른 사람의 양육 성장과 발달을 돕는 책임을 맡게 되는 시기이고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시기. 이때 생산적인 사람이 못 되면 침체된다. 마지막 8번째 단계 노년기 65세 넘으면 자아 통합성 대 절망감. 인테그리티냐 디스페어, 이고 인테그리티. 자신의 자아의 인테그리티, 자아 통합성이냐 절망감이냐, 디스페어. 죽음에 직면할 때까지 어떻게 통합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다. 여기서 통합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신의 삶이 생산적이었다고 느끼고 후회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감정.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나는 삶은 생산적이었고 그리고 후회가 없다. 라는 것을 느끼는 감정이 통합감. 자신의 한계를, 현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당시의 한계를 인정하고 일관된 삶, 그것을 가지는 게 통합감이다.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 통합감인 거지. 근데 이걸 못 가지게 되면 절망감. 나는 나의 생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내 삶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 절망감. 자, 그 다음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피아제는 스위스 심리학자인데
외부 환경에 맞도록 적응해 나간다는 거지. 인지가. 우리의 사고 구조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본. 그래서 환경에 얼마만큼 적응하느냐가 인지다. 그래서 적응력이 곧 인지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론인 거지. 인지 발달이란 인간의 지적 능력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잘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그러한 변화의 양상이 인지 발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적 관점, 이러한 상호작용적 관점은 지적 구조가 환경에 접촉한 결과로서 유아기 때부터 발달하는 것이다. 지적 성장을 자극하는 풍부한 경험을 유아기 때 그래서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적 능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적응해 나가느냐, 그것이 곧 인지다. 인지 발달하는 거다. 자, 이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4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감각운동기, 0세에서 2살 때까지.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고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행동을 통한 1차적 사고, 물체를 다른 각도에서 보아도 같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자연 모방 이런 것들을 감각운동기다. 이거는 언어 발달하기 이전에까지. 신체 활동으로 감각적인 경험을 조합해가지고 사고를 구조화한다. 그 다음 전조작기 2살에서 7살까지 프리-오퍼레이셔널 아동은 언어와 심상으로 세상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시기. 환경과 상호작용하지만 자기중심적이어서 비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 감각정보와 신체 움직임 간의 연결이 아니라 상징적 사고가 발달하게 된다. 즉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표상을 생각하고 그거를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물활론적 사고,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다 라고 생각하고 자아중심적이고 비가역적이다. 컵의 물은 원래대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몰라. 비가역적이고 실제론, 꿈이 현실이라고 믿는 것. 이게 전조작기. 이때 지적 자극을 많이 해줘야 인지가 발달한다. 그래서 전조작기가 지적 자극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는 피아제.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체적 조작기 7세부터 11세까지 콘크리트 오퍼레이셔널 스테이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전조작기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지만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지식을 구성해가는 단계. 보존 개념이 형성되고 보존 개념이 뭐지? 외형은 변해도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 한 컵의 물을 다른 컵에 부어도 물의 양은 같다라는 보존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가 7세에서 11세. 그리고 탈중심화. 생각의 순서를 바꿔서 사고할 수 있는 가역적 사고. 그리고 기납적 추론이 가능하고 보존 개념이 형성된다. 분류 및 서열 조작 능력이 형성된다. 분류를 하고 서열 조작하고 언어가 복잡해지고 완전 학습을 될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포말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포말 조작기 11세 이상 청소년은 성인 수준의 사고가 가능한 시기다. 11살 넘으면 중학생 때부터는 뭐라? 성인 수준의 사고가 가능하다. 포말 조작기. 연역적 사고, 3단 논법 사고, 이상적, 추상적 사고, 그래서 정체성, 연역적 추리력, 도덕성, 적응력이 발달하고
사물의 인과관계, 그래서 비판도 가능한 시기이다. 나이스, 얼릭 나이스는 독일 사람이고 1928년부터 2012년 최근까지 살았는 인지심리학의 아버지이다. 인지와 현실의 주요 주제는 자연, 생태학적으로 유효한 자연 환경에서 발생하는 지각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인지심리학에 대해서 인지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나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나이스가 얼릭 나이스라고 해서 헷갈리면 안 돼. 로저 얼리히는 창문을 통한 자연 경관이 수술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회복하는데 논문을 쓴 사람은 얼리히고 좀 전에 말한 나이스는 얼릭 나이스고 나이스. 매슬로우는 미국 심리학자이고 칼 로저스와 함께 인본주의 심리학자였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거고 인간의 가치를 주 관심사로에 두고 있고 예수의 경우 신성을 거부하고 인격성만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간성만이 존귀하다는 실정주의적 인간 숭배 사상, 그것이 인본주의다. 매슬로우하고 칼 로저스는 인본주의 심리학자이다. 칼 로저스는 어떤 것을 연구한 사람이지? 칼 로저스는 개인이 자기 실현, 자기 자신이 되는 거, 그리고 자기 유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자기 향상, 현재의 상태를 초월하는 거를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지. 칼 로저스. 그렇게 매슬로우는 인본주의 심리학자이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누구나 개인적 발달을 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 매슬로우는 인간이 행동하도록 동기화시키는 요인과 개인을 완전하게 기능하는 삶으로 이끄는 동기에 관심을 가졌고 인간은 누구나 내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그러한 욕구를 욕구 위계라고 불렀다.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위에 욕구를 추구한다. 그래서 충족되면 다음 상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욕구 위계는 5단계로 나타냈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결핍 욕구이고 5단계는 성장 욕구이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성숙을 위한 필요 조건과 식물의 관계를 인간 욕구 5단계설과 연결지어서 규정했는데 이를 치유농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단계 육체 및 생리적 욕구, 의식주 먹고 자는 거. 예를 들면 정원은 신선한 공기, 해맑은 빛, 신선하고 양분이 듬뿍 든 음식물을 제공한다. 치유농업의 공간인 정원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는 매슬로우 1단계 욕구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선한 공기, 해맑은 빛 이런 건 다 생리적 욕구다. 음식물 이런 것이. 2단계 안전의 욕구, 세이프티.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정서적 안정과 편안함을 찾는 것. 그것은 안전의 욕구이다. 치유농업으로 보면 정원은
식물의 관계, 정원은 심리적으로 긴장을 완화시켜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경관을 제공한다.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은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다. 정원에서 신선한 공기, 해맑은빛, 양분이 듬뿍 든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거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경관, 이런 것들 제공해 심리적으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2단계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다. 식물이. 3단계 매슬로우의 애정 및 소속의 욕구. Love and belonging need인데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애정을 주고받기를 원한다는 거지. 모든 인간은 상호 존중받고 신뢰감을 느끼기를 원하고 이런 것. 식물은 이 3단계의 애정과 소속 욕구를 준다. 치유농업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경험을 나누고 농작물에 대한 애정이 길러지고 농작물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책임감과 필요성을 느낀다. 서로에게 belonging, 소속감, 책임감, 필요성을 느끼게 충족시켜준다. 4단계 매슬로우 4단계 자기 존중의 욕구 이스템 자기 존중과 타인 존경을 필요로 하는 욕구인데 충족되면 자신의 힘, 가치, 적절함에 대한 확신을 지게 되는데 충족 못하면 열등감, 무력감에 빠지는 거잖아. 자기 존중. 자기 존중의 욕구는 식물에서는 정원을 포함한 농업활동은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돕고 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와 동료에 대한 존중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목표를 달성하고 피드백을 받고 동료 간에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매슬로우의 4단계 자기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식물은.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 성장 욕구,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성장 욕구. 자신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불만과 좌절감을 느끼는 것. 자기 실현의 욕구. 5단계 욕구는 식물은 정원을 포함한 농업활동은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식물의 생장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식물과 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인간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지각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의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지각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활용한다. 식물의 생장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인간의 삶에 알아간다. 그것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다 라고 제시를 했어요. 누가? 서정건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통해서 매슬로우의 욕구를 인간 성숙을 위한 필요 조건하고 식물하고의 관계를 연결지어서 제시를 했어요. 서정건. 지금까지 했는 것은 일반 목적형 대상, 인간 성장 발달 단계마다에 필요한 것들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욕구, 발달 단계의 과업 이런 것들 이야기한 거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특수 목적형 대상. 특수 목적형 대상은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문제를 장애의 유형인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분류를 기본으로
구분을 해 보려고 하고, 그거 장애나 질병은 없지만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취약계층인 사람들도 특수목적형 대상이 된다. 첫 번째 장애. 장애라는 것은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으로,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으로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받는 사람. 누가 말했어?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그렇게 말했고, 또 한편으로는 PFC, Physiological Functional Capacity, Physiological Functional Capacity가 수치가 감소해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일상생활의 신체적 작업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신체장애, 인지장애, 노쇠로 나타나며 장애로 구분된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장애 범주의 분류를 보면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눠지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가 있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가 있다. 발달 장애는 정신적 장애에 포함돼요. 발달 장애는 예를 들면 지적 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면 지적장애에 해당하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는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그게 발달장애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그것이 있고, 그 다음 정신적 장애 두 번째는 정신장애에는 조현병, 알코올 중독, 치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재발성 우울 장애, 이런 각종 정신 장애가 포함된다. 다시 정신적 장애는 뭐가 있다고?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가 있다고. 발달 장애에는 지적 장애, 지능지수 70 이하인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 신체적 장애는 외부 기능 장애와 내부 기능 장애가 있는데, 외부 기능이라 하면은 지체 장애, 팔다리 장애,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이런 것은 지체 장애라고 하고, 그 다음 뇌병변 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장애 일어나는 거, 이거는 모두 외부 기능 장애이다. 그 외에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는 모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외부 기능 장애에는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는 절단 장애잖아. 관절 장애 이런 거,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뇌 손상으로, 그 다음 시각, 청각, 언어 장애, 안면 장애가 외부 장애이고, 내부 기관의 장애는 외부 기능의 장애이고, 내부 기관의 장애는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장애 이런 것들이 포함하고, 또 하나 뇌전증 장애가 내부 장애에 포함된다. 내부 기능 장애. 뇌전증이 뭐지? 간질 환자 이런 거. 만성 중증의 뇌전증 환자는 내부 기관의 장애에 속한다. 그러면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는 외부 기능의 장애이고, 뇌전증 장애는 내부 기관의 장애이고, 발달 장애는 정신적 장애인데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자, 그 다음 장애 유형별로 장애를 진단하면서 보면 신체 외부 장애, 뇌병변 장애 중에는 신체 외부 장애에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 장애는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장애를 환자로 분류를 하고,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이런 거는 외상이 있고 난 다음에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리고 파킨슨 병도 뇌병변 장애인데 이거는 1년 이상 지속되면 장애인으로 분류를 받아요. 그 다음 신체 내부의 경우에는 신장 장애는 3개월 이상 되면, 혈액 투석 받고 복막 투석 받는 거 3개월 이상 되면 신장 장애자, 심장 장애는 1년 이상,
장애가 심장을 이식받거나 1년 이상 호전의 기미가 없으면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1년 이상, 장루 요루장애 1년 이상, 그 다음 뇌전증 장애, 에필랩시, 간질은 2년 이상,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호전이 없으면 뇌전증 장애자라고 분류를 한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 중에서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는 자폐증이 있다고 확실해지면 언제든지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정신장애는 1년 이상 호전이 되지 않으면 정신장애자라고 분류를 한다. 지체장애는 장애가 영구히 남아가지고 골격계, 신경계, 근육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인데, 운동기능장애에 문제가 생긴 경우지 지체장애는. 그래서 절단장애, 관절장애, 소아마비, 진행성 척수 근위축증, 진행성 근이양증 이런 것들은 다 지체장애에 들어간다.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 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뇌병변 장애도 여기에 해당을 하지. 그 다음 감각장애. 감각장애 중에서 시각장애는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이 시력장애자로 분류가 되고, 시력결손장애인 사람은 두 눈의 시야가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력이 굉장히 시야가 좁아졌지, 두 눈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을 시력결손장애라고 한다. 그 다음 청각장애. 청각장애에는 난청과 농이 있는데, 난청은 큰 소리로 말하면 알아듣는데 보청기 하면 도움이 되는, 농은 보청기로 도움이 안 되는, 청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청력 레벨을 데시벨로 표시하는데, 이 데시벨이라는 것은 사람 간의 거리가 1m 떨어져 있을 때 들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30에서 40데시벨이면 보통 대화가 가능하고 1m 떨어져서 속삭이는 거는 잘 안 들리는 거, 이게 정상인 거지. 근데 예를 들면 70에서 80데시벨이다 이러면 큰 소리만 겨우 들리고, 80에서 90데시벨이다 이러면은 귀에다 대고 큰 소리를 쳐야 들리는 거, 90데시벨 이상이면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쳐도 안 들리는 거. 그래서 환자들의 방에는 보통 30에서 40데시벨, 1m 떨어져서 보통 대화가 되는 정도, 귀속말은 안 들리는 그런 정도가 가장 정상적인 환경이고, 간호사실이나 처치실에도 최소한 30에서 40은 유지가 돼야 된다. 40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곳은 피해야 되고, 청각장애, 대화 시에 입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잘 못 들으니까 입을 가리면 안 되지. 비상등이나 경고등을 비치해서 안전사고를 대비해 줘야 돼요. 굉장히 큰 소리의 경고등이 있어야지 청각장애자들이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소리 증폭기나 지시문을 글로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이 있어야 된다. 평행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장애, 보행이나 이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환경을 준비해 줘야 된다. 그 다음 언어장애인 경우. 언어장애는 음성장애, 발음장애, 발음장애는 말소리 왜곡 생략하는 거, 실어증, 유창성장애, 유창성장애는 말더듬, 속화증 이런 게 속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소통할 때 의미 전달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언어장애인. 전화통화와 같은 간접적인 소리 전달 통로나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가급적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지.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에.
유창성 장애를 가진 경우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긴장하면 유창성에 더 많은 문제를 보이니까 말더듬이나 이런 것들 생기니까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 정신적 장애 중에서 발달장애, 지적장애인 경우에는 지능이 70 이하이면 지적장애라 그랬잖아. 지적장애는 지능이 현저하게 낮아서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이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18세 이전의 발달기에 온다. 지능이 그냥 낮으면 일반적인 지적장애는 70 이하인데 현저하게 낮다 이러면은 지능이 35 이하인 경우. 그 다음 발달장애 중에서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장애를 핵심 정상으로 갖고 가. 자폐인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신경발달학적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사회적 관계의 장애는 5세 이전에 가장 심하고 눈 맞추기가 안 되고 사회적인 접촉, 협동적인 유희 이런 것들이 안 돼. 지능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서 정상 또는 그 이상으로 분포되어서 그 폭이 넓다. 지능이 낮은 경우에 자폐증 환자들이 70 많이 있고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눈 맞추기, 사회적인 접촉, 협동적 유희 이런 것들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자폐가 생기는 이유는 정신사회적으로 볼 때 최근 연구에서 보면 자폐성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성격이나 양육 방식에서 비장애 아동과 차이가 없다. 유전적 원인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신사회적 원인이 아니라는 거지. 자폐증이 생기는 거는 약육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지. 최근의 연구 결과 유전적 원인으로 볼 때는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서 발병률이 높은데 자폐성 장애 아동의 형제나 자매들에게서 자폐성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50에서 100% 정도 높다고 하니까 자폐성 장애 아동의 형제나 자매들에게서 자폐성이 또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자폐인 동생이나 자폐인 오빠, 누나가 있는 경우에 그 형제가 다시 자폐성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신경학적으로 출산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출생 전후에 뇌손상이 일어나서 자폐가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보고되고 있고 자폐성은 생물학적 원인으로 세로토닌 양이 다른 아동보다 증가했다는 연구에서 도파민이나 기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소견이 보고된 바 있다고 하네. 이런 원인으로 유전적으로 신경학적 출산 전후의 뇌손상 혹은 세로토닌 양이 신경 전달 물질 이상으로 자폐성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자폐가 있는 한 어린이들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비담화적인 지원 방법을 찾아서 도와줘야 돼. 변화가 있으면 자폐성인 사람은 변화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변화가 작은 환경이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관리나 변화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줘야 돼. 비담화적 대화를 하지 않고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변화가 있으면 자폐성 어린이는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우니까 변화가 작은 환경이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관리에 대한 변화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전신분열병 뭐 등등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정신질환은 DSM 분류체계를 가진다. 혹은 ICD 분류체계를 가진다. 정신장애는 그래서 조현병의 경우엔 지적 정서적 행동적 장애가 다각도로 혼합돼서 나타나는 거. 조현병은 그래서 왜 조현병이라 그래?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 모습처럼 매우 혼란스럽다라는 뜻이지. DSM-5 진단을 받고 양극성 장애. 양극성 장애는 정신장애 중에 바이폴라 디스오더인데 조증이나 경조증 상태와 우울증이 일생 동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질환이다. 양극성 장애. 우울장애, 조증사파, 양극성 바이폴라 디스오더, 양극성 장애는 조증사파라는 게 매닉 에피소드는 기분이 뜨는 동시에 전반적인 정신과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우리 매닉 에피소드라고 하고 조증사파라고 하는데 이런 3개 이상의 정상이 일주 이상 지속되면 우리는 그것을 매닉 에피소드라고 한다. 우울장애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조절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주요 장애 DSM-5 진단 기준은 주요 우울장애는 5가지 이상의 정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정상이 많은 정상 중에서 5가지 혹은 2가지 이상 정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이라고 한다. 알코올 중독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DSM-5 진단 기준으로 보면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 즉 알코올 사용 양상이 지난 1년 동안에 최소한 2개 이상 나타날 때 오디트 K로 평가한다. 그 다음 치매는 지적 기능의 장애와 함께 정서 및 행동상의 장애가 같이 나타나는 질병인데 치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기타 치매가 있다. 대표적인 정상으로는 배회 과식, 환각, 망상, 불결행위, 허구성 이야기 만들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대뇌 피질에 침작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울, 불안, 수면장애, 기억장애, 진압력 장애, 인격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중기에는 평소 알던 사람을 몰라보는 정상이 발생하고 보행장애와 근육 경련, 감정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말기에는 말도 없고 행동도 하지 않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물질을 먹고 요실금 이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성 치매는 지적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고 지능이 저하에도 인격의 바탕은 남아있다. 한편 감정실금이라 그래서 찔끔찔끔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감정과 기분이 변화하기도 한다. 그 다음 가성치매와 우울증.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치매하고 비슷한 증상, 가성치매가 나타나기도 한다. 건망증하고 치매를 비교해보면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하면 건망증이고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하면 치매다. 자, 그렇게 해서 장애라는 것은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고?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가 있고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외부기능 장애는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있고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가 포함되고 내부기관의 장애는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장애 외에 내전증 장애, 에필랩시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뇌병변 장애, 외부 기능의 장애, 뇌병변 장애에 뭐가 포함된다? 파킨슨병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 취약계층 장애. 취약계층 장애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재소자, 군인 등 특정한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 범죄 피해자, 경력 단절자도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취약계층이라고 볼 때는 위기청소년, 법무보호, 교정보호 관찰 대상인 사람 그런 사람도 취약계층이고 다문화 가정도 취약계층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법무보호 대상으로 볼 때 범죄 유형별 특성 강력범죄 집단, 재산범죄 집단, 약물범죄 집단, 과실범죄 집단, 폭력범죄 집단 뇌물범죄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있고 소년범죄라고 하면 만 10세에서 19세 미만에 발생한 소년범죄도 포함이 되고 사이버범죄, 교통사고범죄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가 있다. 재소자들이 출소 후에 봉착하는 문제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 사회의 냉대, 취업, 가족 부양, 범죄 및 범죄 조직에서 손 떼는 것, 결혼, 가족의 냉대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교도소 생활의 부정적인 경험과 사회 재적응 문제를 동시에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고 정착해가지고 국민으로 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집단, 결혼 이민자, 동포 출신 귀화자, 일반 귀화자 이런 사람들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전제로 한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 혹은 미등록 노동자 미등록 노동자가 뭐야? 불법 체류자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다문화 가정에 해당한다. 생애 주기별로 보면은 결혼 준비기, 가족 형성기. 가족 형성기에는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개인과 가족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고 한국어 교육, 그리고 자녀 양육기에는 임신, 출산, 방문 지원 서비스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부모, 자녀 건강관리 지원하는 거 이런 것이 도움이 필요하고 자녀 교육기에 그리고 가족 역량 강화기, 가족 역량 강화기엔 취업 연계, 맞춤형 취창업 지원 사업, 일자리 제공 기간 연결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고 가족 해체 시에도 문제가 있다. 가족 해체가 되면 무연고 혹은 방치 아동 생기고 다문화 아동 청소년이 생기게 되고 무단 출국 자녀의 교육권, 생활권 보장 등 많은 문제가 위기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 인종차별이나 문화적 갈등이나 이런 것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거, 부부간의 문제, 가족이 불안정하다는 거,
그 다음 임신 출산에 어려움이 있고 시어머니와 가족과의 문제가 있고 빈곤과 경제적 문제가 있고 취업 양육이 어려우니까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3%나 되니까 빈곤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다문화 가족의 남자들은 4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지. 소득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및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집단 따돌림, 정체성 혼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하다. 그 다음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은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인데 문제 행동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문제 행동이라는 게 뭐라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우리는 그걸 문제 행동이라고 한다. 법과 규범에 위배되는 일탈 행동, 그리고 범죄 가치 기준에 탈락한 이상 행동, 환경에 부적응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지. 개인적으로 맥락적으로 볼 때 초기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 어린 시절의 가족 문제,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데 청소년 문제 행동의 유형에는 다양하게 있는데 심리적으로 보면 불안, 우울, 자기 비하, 정신분열, 자살, 대인 기피 이런 것들이 있고 가정 부적응 영역에서 문제 행동으로는 형제 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가출, 학교 부적응 영역으로 보면 문제 행동이 공부에 대한 무관심, 집중력 부족, 중퇴, 등교 거부 이런 것들이 있고 청소년 폭력 영역에서의 문제 행동은 공격성 구타, 집단 따돌림, 그 다음 유해 약물 오용 남용 영역에서 문제 행동은 흡연, 음주, 본드,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탄산음료는 아니고 그런 것들이 유해물질 오용 남용이고 성일탈 영역에서의 청소년 문제 행동으로는 왜곡된 성의식, 원조 교제, 성폭력, 음란물 탐닉 행위 이런 것들이 성일탈 문제 행동이고 유해 미디어 이용 영역에서의 문제 행동은 유해 간행물, 유해 영상물, 포르노 사이트 이런 거, 폭력 사이트 이런 것들을 빠져 있는 경우 그 다음 유해 시설 접촉 영역으로 보면 오락성 업소 술집이나 이런 거에 접촉하는 문제 행동 그 다음 청소년 범죄 영역으로 보면 문제 행동은 청소년 범죄를 일으키는 강력범, 살인, 강도, 강간, 폭력범, 폭행, 상해, 공갈, 협박, 재산범, 절도, 횡령, 배임, 작물, 사기, 교통사범 이런 것들이 청소년 범죄에 해당한다. 최근에 위기 청소년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의 위기 청소년들은 저연령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고강도화, 악질로 변하고 있고 폭력범 및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폭행, 상해, 공갈, 협박 이런 폭력범이 증가하고 있고 중류층 이상의 가정 출신의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고 있다. 가난한 학생들보다 중류층 이상 가정의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고 있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우연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 취약계층 네 번째 청년 장기 실업자 청년 장기 실업자도 취약계층이라고 요즘 분류를 하는데 정상으로는 낮은 자기 존중감 눈맞춤을 피한다든지 땀을 흘리고 실패가 두려워 복합 엄성틱이 생겨 남의 발끝을 따라하는 것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해서 특수 목적형 치유농업의 대상으로는 장애인과 그 다음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있고,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있고, 취약계층 속에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범죄 피해자, 경력 단절자, 및 위기청소년, 법무보호 관찰 대상, 다문화 가정, 청년 장기 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으로 할 수 있다.